상당히 분기탱천해 있는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아, 부산 민심은 예, 분기탱천 중이다.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재벌 총수들을 뒤에 다 이제 병풍처럼 떡볶이. 세우고 오뎅. 예, 떡볶이 어묵. 오뎅 먹고 하는데 네. 부산 시민들은 되게 비겁하다. 그래서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직접 나오셔가지고 사과까지 했는데 예. 대통령께서 직접 기자들 앞에서 물론 기자들의 질의응답 없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고 퇴장을 하셨는데 아하. 그런 식의 사과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초의 사과입니다. 예. 최초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사과할 직접 정도로 사과할 정도. 부산 민심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아니 이거 가만히 있어도 음. 대한민국의 경제력,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탈리아처럼 가만히 있어도 60표, 70표는 나올 건데 아하. 오히려 대통령이 댕기면서 까먹은 거 아니냐. 이 29표. 29표는 아, 충격이었다. 29표는 이거는 뭐 이게 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산 이즈 비기닝.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당 대표와 6개 부처 장관들, 재계 총수들까지 대거 동반을 해서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 엑스포 불발 사과 일주일 만에 직접 민심을 달래기에 나선 것인데 이번 방문도 여러 가지 평가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산 민심은 어떤지 부산 북강서 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분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진 교수님과 김준상 네, 의원님. 네. 한판선부 오래간만입니다. 예. 스튜디오에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 자, 어제 이제 정부 여당 재계가 출동하니까 부산이 들썩였어요. 의원님도 보셨을 텐데. 들썩였다는 표현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뉴스만 예. 들썩였습니까? 예, 들썩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분기탱천해 있는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부산 민심은 예, 분기탱천 중이다.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재벌 총수들을 뒤에 다 이제 병풍처럼 떡볶이. 세우고 오뎅. 예, 떡볶이 어묵. 오뎅 먹고 하는데 네. 부산 시민들은 되게 비겁하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부산 민심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뭐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뭐 별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민심에 큰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전국 여론조사를 하면은 우리가 샘플을 보통 1,000명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부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 해가지고 샘플이 156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부산만도 아니고 울산, 경남까지 해가 156명을 이제 전국 여론조사할 때 이제 표본 숫자인데 그거 가지고 부산 여론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직접 나오셔가지고 사과까지 했는데 예. 대통령께서 직접 기자들 앞에서 물론 기자들의 질의응답 없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고 퇴장을 하셨는데 그런 식의 사과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초의 사과입니다. 예. 최초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사과할 직접 사과할 정도로 정도. 부산 민심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아니 이거 가만히 있어도 대한민국의 경제력,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탈리아처럼 가만히 있어도 60표, 70표는 나올 건데 오히려 대통령이 댕기면서 까먹은 거 아니냐. 이 29표는 충격이었다. 29표는 이거는 뭐 이게 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까지 해놓고 혼자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마치 이 욕들을 먹는 것을 함께 떼었던 재계 총수들하고 n분의 1로 나누려고 하는 그래서 되게 좀 무책임하고 이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뭐 이 비판을 좀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굉장히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장면들이 되게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개발 독재 하듯이 예. 이게 지금 재계 총수들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이제 재계에 있는 임원들 만나면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 나갈 때마다 같이 데리고 나가고 예, 그분들 표현은 끌려 나간다 그래요. 끌려 나간다. 예, 아니 그리고 부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떡볶이 먹는데 그분들 LG 뭐 현대 삼성 뭐 해가지고 그분들 표정 보세요. 흔쾌한 표정이든가요. 예. 이거는 대한민국이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뭐 저개발 국가도 아니고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닌데 예.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이것의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엑스포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엑스포가 무산되면은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영향을 받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 엑스포 실패하고 난 뒤에 뭐 가덕도 신공항 뭐 북한 재개발, 뭐 산업은행 산업은행 이전.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기본적으로 신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엑스포 결정이 나기 전에 예. 이미 국토부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기본 계획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본 계획안을 보면 과연 가덕도 신공항을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만들 것이냐 아하.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국제공항이 되려면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활주로가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하나만 놓겠다 그러고 아하. 그다음에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려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 3,80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그 기본 계획안에는 3,500m로 돼 있어요. 아. 그러면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활주로 폭도 60m에서 45m로 또 줄여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항공 수요 예측도 확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기본 계획안을 보게 되면 206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객 수요가 2,326만 명으로 하고 화물을 33만 5천 톤으로 했거든요. 이전에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에 의하면은 206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56년 기준으로 해서 여객 수요가 3,800만 명, 그다음에 화물 수요가 63만 톤에서 최대 99만 톤으로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수요 예측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공항이 아니고 그렇고 그런 국내 공항으로 국토부가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에 오셔가지고 가덕신공항 무슨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께서 엑스포 유치에 진심인 것만큼은 제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보고가 잘못 올랐다고 하는데 가덕도 신공항도 그런 엑스포 규모에 맞춰서 국제공항으로 하려는 것이 대통령의 당연한 계획이었을 텐데 국토교통부가 무슨 권한 있다고 대통령의 의지를 반해서 그런 안을 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29회 받은 것은 달리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가 된 거거든요. 바로 이 문제도 있잖아요. 예. 대통령의 생각과 국토부의 생각이 미스매치가 있는 겁니다. 다르다. 그다음에 이번에 표 분석할 때도 전 세계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다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 나가 있는 대사관에서 말하자면 외교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어디에 찍을 건지 본국의 우리나라 외교부에 정보를 다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요원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 국방정보본부 이 요원들이 다 나가가지고 한 라인으로는 대사관을 통해서 외교부로 정보가 취합이 되고 또 한 라인으로는 정보 요원들을 통해서 국정원으로 정보가 다 취합이 되고 예. 이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이번에 몇 표가 나오겠다 이렇게 네.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된 거예요. 아. 세계에 나가 있는 대사관들이 표 분석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하. 그 나라와 외교 채널을 도대체 평상시에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이게 외교 역량이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그다음에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정보 요원들이 도대체 정보 활동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엉터리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9표는 단순히 우리가 참패했다 뭐 실패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된 것이고 이 가덕도 신공항도 국토부는 방향을 일로 가고 대통령은 절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 아하. 지금 상당히 붕괴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근데 수가 없는 가덕도 거예요.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예로부터 사실 그거 억지로 짓기 위해서 수요를 과장했다는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안 같은 경우는 현실안으로 좀 돌아온 부분이 있겠고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아니 그 네. 교수님 한 말씀만 드리면 팩트와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전에 김해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은 안 된다. 김해 공항을 확장해야 그 된다라고 안도 결론을 내렸던 이 프랑스 파리 공항 공단 엔지니어링이라 그래서 ADPI가 있거든요. 예. 이 외국 파리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덕 신공항 안 되고 김해 공항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때도 2056년 기준으로
여객 수요를 3,80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가고 또 재계 총수들도 가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을 이제 선물로 가져갔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명확히 반영된 곳이고 향후에 뭐 엑스포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부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명확히 표현된 건 아닙니까? 그 가덕도 신공항 기본 계획만 보면 예. 불일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예. 대통령의 의지는 말로서가 아니고 전반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뒷받침돼야 됩니다. 말 틀리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어디 행사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예산 다 해주겠다 그래놓고 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로 넘어온 예산안을 뜯어보니까 말은 그래 놓고 예산은 다 줄여놓고 이런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청년 있다. 예산, 여성 예산, 그다음에 또 해양경찰청 예산, R&D 예산 다 그런 거거든요. 과학기술자 대회에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 놓고 국무회의 본인이 의결해가지고 국회로 넘긴 예산은 다 잘라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어떤 대통령의 말과 이 말을 뒷받침하는 어떤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넘어서서 이게 지금 붕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그 부산시에서 이제 엑스포에 뭐 재도전하는 겁니까? 2035년?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실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재도전해봐야 돈 또 수천억 쓰고 또 뭐 해외 한 달 이상 한 달에 몇 번 이상 이렇게 대통령께서 다니면서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재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뭐가 문제였는지 이걸 정확하게 평가하고 난 뒤에 이걸 재도전해야지 당장 박형준 시장이 재도전하겠다. 이거는요 부산 시민들 두 번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 면피하기 위해서 재도전하겠다. 근데 애초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사우디가 이미 물을 다 뿌려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 파리 주재의 이제 대사관들을 다 공략을 했는데 사우디에서 어떻게 했냐면 파리 주재 대사관을 보내지 말고 본국에서 직접 보내라라고 해서 우리 측의 이제 노력들을 다 무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뭡니까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니까 상대도 안 된다라는 가망이 없다라는 건데 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사우디가 응당 그렇게 할 거라고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바보입니까? 사우디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외교 역량을 봤을 때. 그럼요. 돈 뿌리고 뭐 이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는데 대비를 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본국에 말하자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당일날 사우디가 직접 파리로 와가지고 투표하게끔 했는데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셨어요. 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그 본국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난 겁니다. 예. 파리에 있는 사람들 모아 놓고 만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고 저렇게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29일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저는 오사카에서 하고 사우디에서 했는데 아시아 대륙에서 15년 연장으로 또 부산에서 엑스포가 될까 이런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만들어질까라는 점에서도 부산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섣불리 추진하시진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2025년은 일본 오사카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3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니 하니까. 그 사우디 들어가가지고 읽어보면은 왜 사우디의 리야드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설득당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도전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가망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포기하고 다음을 노려야 되고 특히 이제 오일머니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돈으로는. 그러니까 그건 다음으로 넘겼어야 되는데 너무 섣부른 희망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이 대통령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가 오판을 해가지고 되지도 않으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의 거짓말한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자, 부산 엑스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을 처음 모셨기 때문에 그 7월까지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하셨습니다. 선거제 개편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민주당도 최근 발언을 보면 이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로 거의 확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양당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 왜 그런가요? 그러냐면 예. 단순 병립형으로 양당이 합의하게 될 경우에는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퇴행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나마 단순 병립형으로 돌아가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대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예. 국회의원 300석 의석 중에 과반 이상이 최초로 서울 수도권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권역별 비례를 도입하게 되면 47석을 가지고서 권역별로 배분을 할 텐데 그 권역별로 배분을 할 때 서울, 인천, 경기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방 소멸이 심각한 지역으로 보낼 수 있다. 몰아주면 서울 수도권 의석수 과반이 넘는 것을 방지하면서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주의가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그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단순 병립형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퇴행은 아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면 그러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 제도만 큰 제도만 설계를 하고 예.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후보 선출의 민주성, 정당성, 정통성 이것을 보장을 하게 되면 예. 디테일한 부분은 각 정당에서 알아서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호남에서 당선되고 대구 경북의 민주당 후보가 비례대표로 그 비례대표로 당선이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 소멸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국회로 들어와 가지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입법적 활동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돌아간다 그래서 이것은 퇴행이다. 정치사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또 사교를 앞둔 시점에 민주당 당내 그 경선 방식, 그러니까 그 당 대표 뽑는 방식에 있어서 그 이제 당원들의 비중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제 어떤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방식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게 총선 이후에도 다시 또 당권 잡으시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까지 나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이제 정치적 해석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현재 민주당이 처해 있는 상황을 처지를 고려하자면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은 일단 배제하고서 1대 60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대의원 한 명에 권리당원 60명 최대까지 한 것을 1대 20으로 이제 완화를 시킨 것인데 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대구, 경북, 특히 부산, 울산, 경남만 하더라도요. 부산만 하더라도 예. 불과 5년, 6년 전에는 부산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이 10,000명을 못 넘었습니다. 9,000명, 8,000명 이랬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있잖아요. 5만 명까지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이라는 측면에서 권리당원 숫자가 엄청 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구, 경북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헌 당규의 1대 20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세가 약한 곳은 최대치로 1대 20까지 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 숫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 그것의 표의 등가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예를 들면 1대 10으로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전국 민주당의 권리당원 숫자 중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율, 대구, 경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당헌 당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 저는 조정하는 것도 이게 우리 권리당원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을 반영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들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당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한 합니다. 3분 남았어요. 자,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임명됐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입니까? 예, 안규백 의원께서 사선 의원인데 당내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좀 중재 조정해왔던 역할도 하셨고요. 아, 그래요. 특정 계파에 계신 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친명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김용민 의원, 뭐 황운하 의원과 같은 그런 정도의 친명으로 분류하지는 않죠. 처럼의 수준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다른 분들은 정세균계에 있다가 친명계로 갔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요즘 강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뭐 신당을 창당할 것 같은 이런 언질들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요 역사적 산물입니다. 역사적 굴곡을 겪으면서 그 굴곡 속에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쭉 존재해왔던 정당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을 형성해왔던 역사적 산물로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몇 사람들이 깨고 나간다 그래서 역사적 산물로서 민주당이 부정당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공천 과정에서 의뢰이 있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저는 의뢰 있는 과정이면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도 어떤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이낙연 전 대표의 개파랄까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그 민주당의 사실 정체성이 변질됐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옛날 민주당이 아니고 노무현 때는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다음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사실 그 민주당 출신의 전직 총리들 아닙니까? 이 세 분들이 공이 지금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공천 과정 이게 총선을 앞두고서 의뢰에 있는 당내 역학관계상 분출되는 그런 갈등으로 보고요. 다만 이분들이 주시는 말씀은 지금 현 지도부가 정말로 그냥 의뢰에 있는 과정으로 보지 말고 정말로 이거 제대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단순히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만 100% 또 오롯이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도부가 이분들 좀 자주 만나서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없다. 민주당은 역사적 산물이다. 그렇군요.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PK 의원들 중에 국민의힘으로 오실 분도 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이후로 없습니다. 근데 이상민 의원이 지금 탈당하신 상황이고 아직 이제 당은 안 가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저도 이제 고향이 어령이고 부산에서 3번을 떨어지고 지금 재선 의원을 하는데 그러셨군요.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그 왔던 길이 있다면 가는 길도 저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이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민주당은 역사적 산물로서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당 저 당 옮기는 거 별로 좋게 생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